삶을 나눌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메인이고, 두 번째는 하지만 내가 투자한 시간, 연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본이 서포트가 돼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즉 수익 창출과 공익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기술의 수익 창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창출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기술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살아. 하지만 그리고 내 이 기술을 만든 회사들도 너무 잘 돼서 수익도 많이 나.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와, 저런 걸 했더니 너무 수익도 좋고 공공성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더 많이 달려들어서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신뢰성 있는 무선 네트워크. 어떤 데이터 센서를 이용해서 한다.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받는 기술을 바로 무선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누구든 손쉽게 부담 없이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설치 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이용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야 됩니다. 즉, 이선 무선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내가 받는 데 있어서 한 달에 100불씩 누가 차지를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100불씩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내가 100불씩 내고 그 데이터가 유용하다면 쓰겠지만, 사실 어떤 데이터를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하는 걸 개인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선 네트워크는 첫 번째 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없거나 아주 그냥 공짜로 쓰거나 아니면은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설치 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즉 뭐냐면은 설치를 하신 다음에 한 번 설치가 되면은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한 번 쓰고 한 달 쓰고 없어지고 두 달 쓰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얘기했듯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IoT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뢰성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예로서는 노라나 NB-IoT나 LTE, cat-M이나 블루투스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런 거를 좀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공유. 역사적으로 정부, 조직, 개인 등은 서로의 자기 데이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관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하에 서로 공유하지 않으며 외부 노출을 꺼려했습니다. 즉, 정부에 굉장히 많은 그런 비밀스러운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대중한테 오픈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자기네 자산이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가 대중에 공개되면 파장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유하지 않았지만, 이 스마트 시티는 모든 참가자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더 나은 방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즉 데이터 공유 없이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공유해요. 즉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내린 결정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고 이 사람이 내린 결정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린 결정보다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과값이 좋다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과값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그냥 공유한 것뿐만 아니고 분석해서 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즉 이런 공유가 없으면, 데이터의 백그라운드, 데이터의 공유가 없다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선택지 자체가 향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이 경험, 연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 내가 살면서 내 삶에 어떤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남한테 조언을 할 수 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게 다 뭡니까? 예전에 자기가 다 가졌던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 시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경험이나 데이터를 공유해서 보다 더 나은 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통신망의 안정성.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는 모든 통신망과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킹, 사이버 공격 등 데이터 도난 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참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 화두가 되는 거죠. 사실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니까요. 즉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돼서 이 데이터를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가 뭐 돈을 훔치는 거랑 똑같이 이 사이버나 해킹 테러도 역시 내 아이디나 내 뭐 이런 게 도용이 되고 해킹이 되는 순간 내 자산에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 자체는 이 모든 개개인의 데이터가 다 공유되고 물론 프라이버시한 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 되게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과연 참가자 자신이 진짜 참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내가 A란 사람, B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친구가 직접 내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가죠. 근데 이 스마트 시티는 몰라요. 누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가진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 없단 말이에요. 즉, 데이터가 어떤 투명성이나 정확성이 없다면 그 데이터를 신뢰가 할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값은 더욱더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랑 같이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데이터가 어디까지 사실이 정확한지, 즉 진짜 사람이 한 건지, 진짜 경험에 대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거짓말로 그냥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건지, 사람은 진짜인데 얘기한 데이터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진정성,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현재 대두가 있는 사안이고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답은 물리적 데이터의 저장 장소와 강력한 인증 방식, 그리고 아이디 관련 솔루션에 있다. 즉, 데이터를 어디에 어떤 근거의 데이터를 보관하느냐. 진짜 막 중앙은행 같은 있는 그런 굉장히 안정성 있는 근거에 보관하느냐. 즉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어떤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느냐,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가 보관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에 대한 인증, 각각의 우리 선교사분들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는 아무개입니다. 무군 아무개입니다. 하고서 내 이름을 까고 내가 내 이름 오픈을 하고 까고는 이상하고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내 데이터를 데이터는 정확하고 진정성 있습니다 해서 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짓말하지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A군인데 내 이름은 A인데 뭐 B인 척 해가지고 데이터를 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즉 진정성, 그 다음에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한 방법입니다.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책임성에서 사실 이제 정부나 이 기업, 소프트웨어, 그 다음 장비업체, 네트워크 보안 업체들이 지금 잘 설명드린 것처럼 실행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 가용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며 조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기밀성, 수집, 저장 및 분석된 데이터에는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감한 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걸 법으로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 책임성은
시스템 사용자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현재 그 사이버 안전과 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기술의 수익 창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과 그다음에 수익 창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기술 개발이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거래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즉,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이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어떤 수익 창출의 모델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혜택의 정당한 분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 혜택이 물론 사람들한테도 가지만 그거를 만든 회사한테도 수익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개발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다음에 또 나은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익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즉,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뭐 지적재산의 보장, 그러니까 지적재산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구독이나 공유문화 정차, 이거는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스마트 시티나 그 IoT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is the new oil. 이게 새로운 이 오일이라고. 즉 예전에는 뭐 오일만 오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거 자체를 활용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오일처럼 돈이 된다는 거죠. 가치 창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구독이나 공유 문화의 정착, 그 다음에 렌탈 서비스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기업체의 어떤 수익 창출을 이제 하나의 그냥 모델로서 제가 적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버나 리프트나 이런 자동차 공유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큰 예죠. 왜냐면 서로의 자동차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이제 간단한 예로 또 하나는 MRI 스캐너가 있는데 이 MRI 스캐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사실 일반 중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MRI 장비를 놓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장비를 뭐 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MRI 장비를 렌트를 해줘요. 렌트해서 그리고 먼슬리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MRI를 한번 스캔할 때마다 그 스캔한 데이터가 들어가고 당신은 스캔했으니까 한번 썼으니까 MRI 스캔 한 번에 대한 그 비용만 내세요 하고 이제 그 스캐너 차지 스캔당 비용 청구를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그 문화로 이제 스캐너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유 문화는 뭐 굉장히 많죠. 물론 자동차도 있었지만 자전거도 있고 뭐 한국에 혹시 요 근래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가면 그 한국의 그 스쿠터 있잖아요. 스쿠터가 아니고 그 보드인데 락셔리 보드인데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줘요. 대여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한 가지 안 좋은 예인데 이제 이 공유문화 정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 강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공유문화의 정착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공유문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굉장히 기업체에 많이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 공유문화의 어떤 그 지켜야 될 원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공유 자전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공유 자전거는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근데 지금 공유 자전거 업체가 뭐 굉장히 성공한 나라도 많고요. 성공한 나라가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근데 실패한 나라가도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서 여기서 자전거를 렌트를 하고 뭐 10원이다. 그럼 10원에 렌트를 해서 급하니까 뭐 한 1km, 2km 몰고 저쪽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파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파킹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집어 던지고 가요. 집어 던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소위 어떨 땐 집까지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렌트한 장소에서
렌트에서 내가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위에 지정된 장소에 그거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뭐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던가 많은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필요해요. 그 제가 여기에다 넣지는 않았는데 그 중국에 공유 서비스를 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공유 서비스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시총이 수조가 됐어요. 수조. 너무 이게 잘 돼서. 근데 파산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가 쓰레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처음에는 막 쓰다가 그냥 길거리 다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자전거 수거하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다 쓰레기 팀이니까. 사실 제가 한 2년 전 코로나 나기 전에 전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비즈니스 관계로 특정 어떤 도시에 가면 차를 타고 이렇게 쑥 지나가다 보면 와 자전거가 무슨 쓰레기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법적으로 자전거를 리턴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법적인 제재, 뭐 벌금 굉장히 많이 붙이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룰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문화 정착이 어떤 공유문화 정착은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IoT 기술,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도시에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샌디에고인데요. 샌디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로등에 그 모니터를 장비하는 건데 이 가로등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불 밝기 조절하고 라이트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조절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램프 자체도 만약에 램프 자체가 오프가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신호가 거기로 가는 거죠. 거기를 가서 본사로 가서 본사에서 자동적으로 이걸 고쳐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또 다른 센서를 달아서 가로등 근처에 있는 파킹장에 파킹 스팟이 비어 있으면 그 스팟을 또 체크를 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로등에 많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샌디에고의 관점이 있고요. 사실 이 스마트 시티는 미국이나 아시아보다 유럽이 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지금 아시아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파킹이죠. 전 도시가 다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요. 전 도시가. 그래서 앱을 딱 키면 내가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자전거. 이 사람들이 사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편하잖아요. 왜냐면 공기 오염도 줄일 수가 있고 효용성도 더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유 자전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다 가면은 자전거를 가장 싼 값에 이용해서 운동도 되고 공기 오염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너무나 좋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이게 덴마크의 코펜하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은 스마트 시티의 거의 원조죠. 얘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2009년도부터 벌써 이 암스테르담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오픈 플랫폼의 민간 주도형 리빙랩을 운영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은 민간의 어떤 회사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에너지 쪽에 물 수자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센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유 자전거는 기본으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파킹도 다 있고 일렉트릭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도 다 있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쓰레기 조절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벌써 다 돼 있어요 이 도시는. 그래서 암스테르담 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마트 시티 분야 중 에너지 교통 분야에 집중을 투자 관리해서 2025년 CO2 배출량이 90년 40% 감축. 즉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이런 전기 즉 그 그린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즉 공기 오염도가 너무 없어져 계속 줄어서 전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다음 프로젝트를 수행 지속 가능한 이유 카포 시리즈 뭐 이건 계속 이제 수익 창출이 나고 사람들이 그거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기술들이 지각적으로 여기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도시 자체가 많이 벌써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IoT 기술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뉴욕의 예를 드는 건데 뉴욕에서는 이와 같은 그 현재 IoT 기술들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즉 뭐 교통관리 시스템, 스마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그널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초고속 충전 서비스하고 무료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뉴욕에는. 그 다음에 사이버 NIC라고 해서 그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술들도 지금 저기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 뉴욕 CHA에서 모바일 웹과 웹포를 이용해서 공공주택 서비스 관리, 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가 막혔다, 뭐 하수관이 막혔다, 뭐 화장실이 막혔다, 뭐 그런 걸 모바일 웹에서 다 하면은 다 그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이 다 컨트롤 해줘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유 자전거, 그 다음 스마트 미러. 그래서 한번 이거는 그 뉴욕 관련된 거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게 뉴욕 스마트 시티죠. 노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뉴욕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뉴욕 면적 86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뉴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의 트래픽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이 돼서 이 각각의 그 퍼블릭 스테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스테이션에 프리 와이파이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 무료 충전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이런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거 지하철에 설치된 그 세큐리티 시스템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면 인식에서 그 테러들을 보는 거고, 이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웹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자전거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워러밀어서 보통 뉴욕에서 소비되는 물 갤런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센서를 달아서 이런 그 누수가 생기면 그런 걸 다 디텍팅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누수 방지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쓰려면은 디지털 기기나 뭐 컴퓨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컴퓨터들을 다 이제 공공적으로 다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이게 이제 공공의 어떤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보다 더 나은 기술을 이용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내드린 그 유튜브 동영상은 그거를 지금 제가 뉴욕에 있던 예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즉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즉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5주차 때 배웠던 IoT의 기술들이 다 집약이 돼서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스마트 시티예요. 근데 뭐 혹자는 이런 데이터가 공유되고 보다 나은 삶을 지배하는 건 좋은데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는 건 아닌가, 뭐 내 데이터가 밖에 나가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버 보안이나
어떤 개인 데이터의 그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만 더 많은 삶의 질을 우리가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곧 그 우리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기업의 수익 창출이 수익 창출과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기술들을 보다 더 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선교 활동 하실 때 어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지역에 어떤 스마트한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용하는 IoT 기술 그리고 그 이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그 도시에 그 지역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이용하면 이 사람들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을 고민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중에 뭐 밴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입을 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